이후에 원제국 이후를 같이 동일한 언어로서 하나로 묶는 데는 분명 문제가 있겠으나, 그러나 그 양자를 사실은 두 개의 별개로 구분하고 봤을 때는 우리하고의 관계들을 이야기할 때는 조금 더 그 양자 자체를 같이 통합해서 봐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인 거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었던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를 여몽원기라 지칭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본고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자 하는 티베트 불교와 고려 후기 문화 현상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대원이 선포된 쿠빌라이 세조 이후의 원이 아니라 그 근간에 해당하는 몽골 제국 건설 단계에서부터의 몽원이라고 하는 존재를 조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향후 우리 역사에서 이 특정 시기, 여기에 이제 쿼테이션 마크를 했었던 이유는요, 이 시기를 여러 선생님들 이제 연구들을 하시고 하셨는데, 항상 말씀들을 하실 때 보면 뭔가 지금까지 우리 역사 속에서 존재하지 않았었던 생경한 시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피가 섞이게 되고, 또 외세의 임에는 분명하지만 또 100% 외세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항상 스페셜하고 뭔가 독특한 이 시기라고 하는 표현들을 항상 쓰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들도 상당히 있지 않은가 싶은데, 그 이유 때문에서라도 이 시기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다 가치 중립적인 상태에서 제고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이제 명칭을 썼었고요. 그래서 46쪽으로 46쪽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46쪽 위에서 6번째 줄, 본고는 13세기에 등장하는 몽원 제국과 고려에 대한 것이다. 역사 속 다문화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이질적 체계를 가지고 있던 서로 다른 세계가 사회가 만나게 되었을 때 각 사회가 지니고 있던 문화 요소들이 어떻게 변화, 작용하며 선택적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지, 그리하여 그 변형의 결과는 무엇이며 어떻게 현재와 관계하고 있는지를 여몽원기 양국관계 문화 변형 과정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여몽원기 조정 내부에 여몽원기 조정 내부의 직접적 관계가 형성되는 13세기 후반에서 14세기 초반, 보다 좀 더 좁게는 총멸왕 때이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13세기 후반에서 14세기 초를 중심으로 사경성을 위시한 문화 교류, 교섭이 어떠한 형태로 변형되고 새로운 문화 현상으로 자리매김되는지를 고려사, 고려사 저료, 원고려 기사 및 각종 사적기, 문증류 등의 문헌 사료와 그리고 유물 자료를 활용해서 문화 교섭, 변형의 과정을 추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시기 집중적으로 사성됐었던 다란이경을 포함한 각종 경전류 및 진언의 유행, 그리고 새롭게 등장하는 범자기화 등 당대에 새롭게 부각되는 문화 현상을 통해서 고려와 몽원 간의 문화 변형을 추적, 21세기 메타와 나노의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와의 관계성을 찾아가는 작은 걸음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자, 46쪽 아래로 가시면요, 46쪽 첫 번째 나오는 사료는 사실은 1271년 8월에 원 조정으로부터 4명의 토번승이 고려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작하는 건데요. 47쪽 가시면 토번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 토번승이라고 하는 존재를 왜 원 조정에서 고려로 파견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보자 47쪽 아래에서부터 잠깐 보실게요. 인용문 이후에 시작되는 패러그래프 보시면 티베트 고원을 무대로 흩어져 살고 있었던 토건인들, 토건은 곧 티베트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구다서 외에 다른 중국 사료에서도 7에서부터 9세기까지 티베트 고원에 자리하면서 중국의 성서, 감수, 신강성 및 중국 남부의 운남, 사천 일부, 그리고 서쪽으로 네팔과 카슈밀, 그다음에 아프가니스탄 일부 지역까지 대제국을 건설했었던 고대 토건 왕국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세기 이후에 토건은 서서히 결집하기 시작했고 강력한 정치 체제를 구축하면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가장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인물이 바로 손제카포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이 인물은 우리가 사실 삼국을 통일했을 때에 그 신라가 막바지에 당을 몰아내고자 총력을 기울였을 때
사실 당은 한쪽에서는 토본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힘을 분산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 한반도로부터 철수했다라고 보시는 선생님들도 계시는데요. 여튼 그래서 당의 문성공주가 토본으로 가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의 문성공주의 토본에게는 사실 이 발음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영어 철자로 본이라고 되지만 뭐 벤인가 이렇게 발음되는 고유의 종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종교가 이제 문성공주 이전에는 다른 종교 없이 자신들 고유의 종교만을 가지고 있다가 처음에는 이제 중국 불교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문성공주를 계기로 해서. 그리고 사실 고대의 다른 고대 왕국, 고대 국가라고 하는 것들의 형성 시기를 본다면 송젠간보의 시기에 고대 국가를 형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닥 이른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고대 왕국으로의 성장이 늦었던 만큼 48페이지로 이어집니다. 후발주자로서 비교적 단기간에 걸쳐서 정통 인도 불교가 한꺼번에 토본 왕국으로 전파되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원래 우리는 사실 기원적 인도에서 원래 불교가 발생한 기원적 5세기부터 시작해서 기원적 1세기부터 쭉 북방 쪽을 거쳐서 한반도로 전래가 되고 남방 쪽에 남방 불교들도 서서히 전래가 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지역들을 이렇게 오랜 시일들을 거치면서 각각의 지역들을 거칠 때마다 약간씩 각 나라에서 해석하고 있는 형태대로 조금씩 의미들이 변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송젠간보 이후에 티베트 불교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보면 단시간에 인도의 불교를 받아들였고 또 하나는 사실은 7세기, 8세기 이후에 중국에서 불교에 대한 탄압들이 이루어지면서 인도의 많은 그 불교, 그 인도 승이나 이런 사람들이 티베트 쪽으로 그 인도 내에서도 또 힌두교나 이런 데에 부침 때문에 이제 밀려나갈 때에 바로 그러니까 티베트 쪽으로 많이들 이동을 가게 되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티베트인들 자체로는 사실은 8세기에 세대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지원자가 없기 때문에 이게 그 상태에서 꾸준히 발전하지 못하고 자체 내에서 걸러지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체 내에서 자정하고 새롭게 이제 돌파구들을 추구하고 이러면서 11세기 지나가다 이제 13세기에 나름대로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인도 티베트 안에서는 대략 크게 4대 종파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게 성립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크고 작은 분소들도 있었겠으나 일단은 이제 거론되는 거는 4대 종파들이 이야기가 되어지고요. 그 상태에서 13세기에 몽골 분들을 만나게 되는 것으로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일단 네. 자 그래서 잠시 이제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요. 자 하나 둘 셋 넷 예. 5번째 줄로 가실게요. 강력한 후원자가 사라진 채 9세기 중반에서 11세기를 거치면서 티베트 불교 안에 후기 인도 불교의 특징은 박제에 퇴화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고요. 후기 탄트라 부분. 그 다음에 4대파에 해당하는 카담, 이제 이후에 겔록파로 통합이 되는데요. 그리고 카규파, 사카파, 닉마파 등의 발음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대략 이제 4개 정도의 그 외에 군소 종파들까지 합쳐서 모두 이제 각자 약점들을 모색을 하면서 티베트 불교 부흥 운동들이 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몽골 제국의 정복전 앞에서 예배는 아니었습니다. 징기스칸의 뒤를 이은 2대 대카 우구데이의 아들 푸텐의 군대가 1240년 옛 서해의 땅과 남부 일부 그리고 중앙 티베트를 침략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 정복지에 도착했을 때 다른 정복지에 도착했을 때와 다름없이 여전히 사원을 불태우고 승려들을 살해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피정복지 사람들처럼 이곳의 티베트인들 역시 몽골 또는 몽골인이라는 말만 들어도 끔찍할 정도의 공포를 경험하게 됩니다. 몸을 제대로 가눌 수조차 없었다라고 하는 승려의 후술로 보아서 처음부터 티베트 승려들에게 무조건 우호적이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걸 이제 넣은 이야기는요. 후대 때 이제 침입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피정복민들이 끌려가서 이렇게 강화조약 같은 거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왜 원종이 태자 당시 때에 끊임없이 들어와서 강화조약들을 맺도록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과 동일한 관계인 건데 이제 티베트에서는 누구를 보내면 좋을지를 이 4대 종파가 모여서 이제 투표를 하는 거예요. 선출을 한 거죠. 근데 선출했을 때에 샤카파의 그 당시에 당수였었던 풍가 겐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뽑히게 돼서 그 푸덴을 만나러 가게 되는데
자기 이제 조카들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그 조카 중에 팍파라고 하는 수녀가 있었던 조카가 있었던 건데 이 팍파가 한자 말로는 팔사파라고 쓰는 파스파인 거죠. 그래서 이 스님이 그러니까 이제 이 티베트 승려가 가서 이제 그 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떠나게 된 이 여성들은 향후 이제 많은 것들을 바꿔놓게 됩니다. 그래서 푸데르 말발굽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킬 단일한 정치체조차도 없었던 티베트 승려들은 이제 더 이상 안위 따위를 걱정할 필요는 없어지게 된 것이죠. 4대 대칸이었었던 몽케 때에 불도 전쟁이라고 그러니까 불도 논쟁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요. 이제 그 중원 쪽으로 서서히 영토들을 확대해 나가면서 불도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핵심을 얘기하면 불교와 도교의 그 논쟁이에요. 그래서 어느 쪽이 보다 합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하는지인데 계속적으로 이제 불교가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가 이기게 되면서 이 몽골 제국 내에 그 모든 그 대칸들이 특히 이 티베트 승려들을 굉장히 우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로 우대를 하는 정도이냐면 천하의 경비를 셋으로 나누면 그 중에 그러니까 3분의 2가 승려에게로 간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만큼 불교에 대한 것들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티베트 승려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마무시한 보시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하고 관련된 또 다른 연구도 여기 최수영 선생님이랑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은 네, 조금 더 읽어볼게요. 그래서 그 밑에 줄에 가시면 3분의 2가 승려들에게 들어갈 정도로 할 정도로 제국이 몰락할 때까지 막대한 양의 재화가 티베트 승려들에게로 베풀어지게 됩니다. 쿠벨라이 세조 역시 팍파, 아까 얘기했던 그 파스파인데요. 얘를 스승으로 모시고 국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불교를 국교로 해서 이제 제국을 성장시키게 되는데요. 제국의 효율적인 통치를 위해서 팍파에게 그 당시까지 없었던 몽골 문자를 만들도록 하는 거죠. 사실 티벳이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고대에서부터 본인들의 문자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티벳 문자를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파스파 문자입니다. 그래서 승려 팍파는 불교에 대한 그러니까 승려 팍파와 그 당시 이제 티벳 불교에 대한 신임이 얼마나 두터웠는지를 상상하기 어렵지 않은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9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불교를 전폭적으로 지지, 수용, 숭배한 몽원 조정은 황룡사 구층탑 소실과 부인사 대장경 소실 등과 같은 피해가 기존에 일어났었죠. 그래서 이런 피해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승려와 사찰을 보호하라는 내용의 조서를 보내옵니다. 그래서 일본 정벌을 위해서 동정군들이 그 일본을 정벌하러 가기 위한 그 군들이 하포에 집결하고 있었을 때에도 거기에 보면 이제 반룡사라고 하는 사찰이 있는데 거기에도 그 사찰을 특별하게 보호한다라고 하는 그런 방문 같은 걸 붙이게 돼요. 그래서 향후 있을 그러니까 이제 군대들이 주둔을 하게 되면서 그 인근의 사찰에서 승려라던가 아니면 승려였던 불사 행위를 방해한다던가 이런 피해들이 갈까봐 미리 그런 것들 조서를 보내고 방문을 붙이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원래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 배웠었던 원간섭기에 물론 제가 그렇다고 100% 그렇게 다 너무 이렇게 안일한 시각으로 보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상상하지 않았던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원조정이라고 하는 곳이 불교라는 거 하는 것을 얼마나 크게 받아들이고 존숭하고 있었던지를 보여주는 대목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동그라미 1에서 6번까지는요. 잠시만요. 자, 1번에서 6번까지는 원쪽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고려 조정에 사경승을 비롯해서 사경승들을 계속 파견해 달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건 다 사경승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사경승들 계속 지속적으로 파견을 해달라고 하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서력이 편해서 밑에 각조 보시면 옆쪽에 서력을 써놨거든요. 이걸 보시면 이제 연도 같은 걸 더 확인하시기 쉬우실 것 같으신데요. 자, 그래서 보시면 사경승 일단 대규모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 100명 단위, 그 다음에 뭐 몇 년 뒤에 또 100명 단위 이런 식으로 쭉 가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 사경승들이 구체적으로 가서 어떤 일을 했던 것인가를 제대로 다 확인하기는 조금 어렵고 아직 제가 거기까지 연구를 진행하지 못해서 못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근데 보면 1290년에 처음 사경단 100명이 파견됐을 때에 굵직한 스님 한 분 같이 가시게 되는데 해영이라는 스님이 같이 가세요. 이 해영이라고 하는 스님은 그 육아업 자은종의 굉장히 그 거두이시기도 하고 따로 이렇게 국존으로 추존되셔 따로 비도 있기 때문에 이분을 통해서 원에 갔을 때 이제 대략 어떤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걸 잠시 추정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래에 보시는 그 인용문은 이 해영 스님의 그 비가 동화사에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세워지게 되는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비문의 원문이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50쪽으로 가보실게요. 50쪽 보시면 인용문 끝나고 난 다음인데요. 홍진국존 비명에 의하면 이 해영스님의 국존 그 비명이에요. 이거에 의하면 사경선 100명과 함께 대도에 온 해영은 이들 사경단을 지휘 감독하는 사경불사의 책임자로서 역할을 훌륭히 수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290년에 금자 법화경, 그러니까 예전에는 왜 금리라고 해서 이제 여튼 종이에다 이렇게 금물, 은물 이렇게 해서 쓰는 거죠. 금색으로 금자 법화경을, 그리고 이듬해 1291년에 금리 대장경 사경을 마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이제 처음에 이제 1290년에 완성본을 세조에게 올렸을 때 세조가 굉장히 기뻐하고 경수사에 이제 머물게 하고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 사이에 경수사에 머물면서 그 당시 대도에 있었던 이 대도라고 하는 거 이제 베이징이죠. 오늘날 그 북경 영경인 건데 같은 그 만안사에 있는 주지에 거듭되는 요청에 따라서 인왕경을 강설하기도 합니다.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이거는 그 원문에 있는 얘기예요. 여러 깃발이나 일사, 의장, 당들, 다란이, 기타 등등 해서 장엄된 도량의 법석을 올라가서 인왕경을 강연을 하게 되는데, 강설을 하게 되는데, 듣고 있던 대중들이 우르르면서 마치 부처님을 친견한 듯이 기뻐했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근데 그 밑에 저는 이거를 잠시 시간이 아깝긴 하지만 역사적 상상력을 발해서 잠시 그날의 법석에 말석이라도 잠시 같이 앉아보시면 이런 분위기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1290년에 어느 날 원 대도의 만안사 해영이 누구인지를 벌써 아는 것인지 주최 측 만안사의 끈질기 설득 끝에 퍼포먼스를 해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무대는 화려하게 꾸며져 있고 각가지 색깔과 크기에 웅장하게 더해져 있는 깃발과 의장 등, 그리고 식전 행사로 열리는 다란이 합창. 다란이라고 하는 게 사실 주문 신주거든요. 그러니까 다란이 경책으로 쓰인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다란이 합창으로 분위기는 이미 이제 고조가 되어져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해영이 무대에 법석에 오른 순간 풍부한 감성에 호소리짙은 음색, 그리고 뚜렷한 딕션의 화려한 퍼포먼스, 좌정을 휘어잡는 카리스마. 그래서 그만큼 대도의 그날 그 법석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우리가 마치 굉장히 많은 이렇게 열광하는 것처럼, 여기서 이제 잠시 제가 이렇게 스님이나 이런 걸 이렇게 폄하하고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만큼 많은 대중들이 열광하는 그런 법석의 자리였을 것이며, 따라서 그만큼 존숭되고 존중되는 부분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1290년 국제도시 대도 K 부디즘의 현장이었습니다. 자, 아마도 이런 분위기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원이 고려에 대한 여러 가지 납득되지 않는, 왜냐하면 그러니까 타 피정복지나 아니면 원의 부마국이 고려만 있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타 부마국들과 비교해봐도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분명 고려와 원 사이에는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 당시에 고려 불교라고 하는 굉장히 고도로 발달되어 있는 고려 불교 문화라고 하는 것 자체도 원으로부터 고려와의 이런 스페셜한 관계들을 맺는 데에 바탕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옆에 보시면요, 50쪽 서로 다른 이질적인 사회가 접촉하게 될 때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정치적, 군사적 혹은 여타의 강제적 방식으로 지배할 때 한쪽 문화가 상대편의 문화를 흡수, 다시 말해서 상대의 문화를 소멸시키는 것을 문화 동화라고 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흡수도 완전한 소멸도 실제로는 불가능해서 선택 과정의 결과가 어느 한쪽 문화의 100%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대개 헤게모니를 장악한 쪽의 문화 체계가 우위를 점하고
미개 열등하다라는 프레임에 갇힌 채 무시 모멸당하는, 대개는 이제 정치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는 상대편의 문화 요소를 제재, 억압, 통제하는 형태로 드러나게 되는데, 1990년도의 대도의 모습은 일반적으로 감제되어 있는 cultural assimilation의 모습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 군사적 지배 질서를 바탕으로 편제되는 강제적이면서 폭력적인 cultural assimilation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고려 문화에 대한 경외 내지는 동경이 느껴질 정도인 것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던 거고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많이 말씀 못 드렸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봤었던 문화 현상으로만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사용했었던 게 뭐냐면, 두 번째, 국왕하고 왕실 만화에서 여러 가지 다란이경들이 사경이 됩니다. 그래서 52쪽, 53쪽은 그 당시에 사경되었었던 여러 가지 다란이경들의 실물들이고요. 지금 없는데, 이게 사실은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볼까 했었는데 발표제도 있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이거 PPT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당시에 많은 사경들이 되어져 있었고, 그 성경 안에 나오는 여러 종격들이 사실은 밀교 경전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여러 종격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원고 자체가 문화 변용, 문화 접변에 관련된 어떻게 서로 선택적 과정들을 거쳐서 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55쪽에 보시면 이 사경체들이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그 당시 충선왕을 중심으로 해서 충선왕이 왕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원에 만권당이라고 하는 그 자기 사저를 해놓고 거기서 이제 많은 인적 관계들이 있으면서 사경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트라이가 되다가 이제 송설체 조명부체로 후기에는 많이 정착돼서 보인다라고 하는 점들,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다란이경 안에서도 각종 진원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온매니 반배움이라든가 이런, 그게 한 글자 내지는 6글자 진원, 그리고 이 관음도 밀교 성전에서 나눈 밀교 경전의 소위 경전을 두고 있는 관음들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관음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종격들의 관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종격들과 관련이 있는 진원들도 뒷부분에 따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59쪽에 보시면 요거는 그 도치를, 사실 죄송합니다. 이게 금강계가, 이게 태장계가 아니고요. 금강계의 다른 버전이에요. 제가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태장계가 지금 현재 여기에는 안 올라가져 있는 건데요.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금강계 만다라라든가 태장계 만다라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런 본격적인 바람은 바로 티베트 불교와의 접촉, 그러니까 원이라고 하는 외항선을 타고 온, 내지는 원이라고 하는 인큐베이터에 실려온 티베트 불교와 고려 불교와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이런 어떤 문화적 변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오버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서 무슨 관계는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많은 큰 영향을 주고 받았을까, 그게 이제 궁금해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살펴본 바로는 몽골하고 고려는 정말 좀 특별한 관계입니다. 아까 부마국 말씀하셨지만 원나라에서 처음으로 부마를 맺은 게, 부마국이 된 게 고려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도가 괜찮아서 그 다음에 다른 나라하고도 이렇게 부마 관계를 맺었는데, 특히 이제 원종이 세자 때 그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무신들의 그런 활동으로 굉장히 힘들 때 중국으로 건너가서 그 당시에 에릭 포케하고 쿠빌라이가 서로 경쟁 관계였었거든요. 그때 이제 누구 쪽을 택할 것이냐, 아주 고려는 그야말로 난민이 될 뻔했어요. 어느 쪽을 택하는지에 따라서. 그랬는데 정말 지혜롭게 쿠빌라이 쪽을 택하면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쿠빌라이의 딸과 원종의 아들이 결혼까지 하게 되죠. 바로 충렬왕입니다. 그래서 원종의 아들이 충렬왕이고, 그 사이에서 황금시족이 처음 태어납니다. 칭기스칸의 직계 자손을 황금시족이라고 하는데 충선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충선왕에 대해서 좀 많이 뭐 전지 정치를 비롯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충선왕이 원나라 황실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 원나라의 과거 시험도 충선왕에 의해서 도입이 되었고 불교 관련되어서는 충선왕이 정말 그 누구보다도 큰 영향을 주고받고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아까 보니까 몇 년인가요? 1271년도에 토건승들이 4명이 처음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 원종이 이분들을 맞이하러 나가거든요. 마등문까지. 그 얘기는 이미 그 당시에 원나라가 티베트 불교를 국교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다 알고 있고 또 우리 고려 불교계도 만만치가 않아서 중국에 가서 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공녀라든지 아니면 환관들 이렇게 왕래한 고려인들이 굉장히 많았고 역시 고려로 들어온 원나라 사람도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행이 그러니까 고려 여인이 한 집안에 한 명이라도 없으면은 굉장히 부끄럽게 여겼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공녀로 갔지만 원나라 대도에서 활약상이 굉장히 컸다고 그러거든요. 물론 부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긍정적인 면이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고려 불교계가 원나라에 알려졌고 그 당시에 파스파에 의해서 몽골 문자가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그 몽골 문자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티베트어를 기본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 티베트 글자는 또 범어에서 나온 거거든요. 천추 산스크리트의 한 80% 정도가 티베트어고 티베트 글자의 또 한 80% 정도가 몽골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 시기 13세기부터 많은 이제 범자도 나오고 다반이 이런 유행하는 게 다 그런 티베트 미교의 영향이면서 그때 나오는 범자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순수한 인도의 범자 산스크리트라기보다는 몽골어로 된 범자가 되는 거겠지요. 그래서 이 시기부터 많이 나타나는 게 이제 우리 발표자 선생님은 참 신기하고도 궁금하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발표할 때 그래서 토론문을 쓰면서도 이거는 뭐 토론보다는 좀 더 보충하는 그런 설명을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고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요. 그래서 고려 불교계에서 고려 승려들이 굉장히 활약을 했는데 원나라 사람들에게 고려 승려는 계획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로 왜냐하면 티벳이라는 곳은 1년에 8개월이 겨울이에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님들도 고기를 먹거든요. 그런데 고려 스님들은 정말로 고기를 안 먹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난다라고 하는 왕자가 있었는데 그 왕자가 본인은 이슬람교인데 또 불교를 좋아해서 쿠빌라이에게 고려 스님을 한번 초청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딘가에 고려승들의 활약 부분에 있을 겁니다. 한 3분 정도 그렇게 활약상을 이제 보여줬는데 아난다를 수행하면서 정말 2년 동안 고기를 한 번도 먹지 않고 그런 걸 보고서 굉장히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이 컸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몽골어를 쓰기는 했지만 몽골어를 가지고 대장경을 새로 만든다는 것은 사실 시기상조이고 바로 그 전 시기인 금나라 때 이미 대장경 완성본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는 사경을 많이 했습니다. 경전을 이렇게 쓰는 것을 하나의 큰 공덕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때 유행했던 게 사경뿐만이 아니라 전경, 그러니까 승려들이 모여서 경전을 같이 읽는 거예요. 전경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스님들에게 대접을 하는 것을 반승이라고 하는데 충선왕이 10만 명의 승려에게 반승을 서원했다 그러는데 스님들이 10만 명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모여서 이제 반승을 아침, 점심, 저녁 3끼를 드시면 예를 들어 2,000명이다 그러면 벌써 하루에 6,000명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시기를 정해놓고 그런 활동들이 원나라나 여기에서 큰 당시의 시대적인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간이 거의 다 됐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여기 토론문에서 밑줄 친 거는 이제 선생님 발표문이고 그 밑에 거는 제 의견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별한 주제고 좋은 공부가 될 수 있는 기회인데 이런 기회가 좀 시간상의 문제로 좀 투박하게 진행되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발표 선생님께서 간단히 어떤 답변을 해주시죠. 질문이 없어서 그냥 알려주시는 거고 다른 답변은 그러니까
마무리 답변이라기보다 도움이 되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근데 이제 질문의 형태는 아니었지만 제가 발표를 마무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원이라고 몽원 조정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이 불교라고 하는 거를 얼만큼 크게 받아들였는지, 그리고 실은 우리가 고려가 결국 망하게 되는 왕조로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불교의 폐단이라고 하는 것 또한 꼽게 되는데, 어찌 보면 아이러닉하게도 사실은 불교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몽원 조정과의 관계에 있어서 고려가 차지했었던 좀 더 스페셜한 관계라고 하는 것들을 맺으면서 좀 더 오랫동안 존속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역사를 해석하고자 할 때에 누구의 입장에서 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공부해본 적도 사실 없어요. 저도. 왜냐하면 자칫하면 외세라고 하는 프레임이 있고 우리에게는 외세에게 강점당했던 시기에 대한 것에 대한 사실 트라우마가 있어서 이 시기를 어떤 톤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고, 자칫해서 이 시기에 어떤 긍정적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자칫 근대에 우리하고 가깝지 않은 시기하고 오버랩이 될 경우 이런 부분들을 없지 않아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 있어 왔는데, 이제 향후에 이제 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낱낱이 봐서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객관적이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이 객관적인 것인지를 한번 이렇게 보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시기가 또 어려운 것이, 왜냐하면 삼별초에 대한 평가하고 맞물리는 반대급부로 맞물리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원사료나 이런 거에 좀 더 근거해서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것으로 조 선생님의 발표와 토론을 마치고 일부 전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예정된